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입문 왕기초 경제학인데요. 챕터 10장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정정책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나타내는 게 재정정책입니다. 근데 재정정책은 사실 예전의 경제학자인 고전학파,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경제학에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1929년 대공황을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케인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정부야, 너 작은 정부 뭐 그냥 야경국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말이야,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케인즈는요, 시장이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의 경기 침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부가 나서서 돈을 쏟아 부으라 이거입니다. 정부가 일을 벌리라는 거야. 사람들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대공황, 엄청난 경기 침체 때 대공황으로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야. 기업이 사업을 축소하고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그래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면, 실업자가 증가합니다. 증가 시 여러분,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야. 정부야, 네가 일자리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라 이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드는데? 아니, 우리가 봤을 때 고속도로나 다목적댐이나 진짜 당시에 그랬거든요.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댐 건설하는 거야. 나쁜 게 아니지. 댐을 건설하면 홍수도 막을 수 있고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력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속도로를 깐다든가, 그럼 일자리를 창출했죠. 그러면 일을 시키게 되니까 그에 따른 돈을 줍니다. 돈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소득이 생기니까 뭔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고요. 경제가 침체 상태가 되었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부 지출을 확대한 게 사람들의 소득의 증대로 이어지고요. 증가.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의 증가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산을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또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소득이 증가하고 선순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나락이 이렇게 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경제 상황을 이렇게 선순환 과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케인즈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전학파 쪽에서는 에이, 야, 네가 하는 정책 그거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경제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부하기 싫은 학생을 일와 해가지고 공부해 이렇게 시키는 건데, 야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 오히려 그냥 공부도 안 하면서 반항심과 부작용만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만 잠깐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별로 효과 없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는 차차 우리 기본 강의 때 자세하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재정정책, 재정이 뭐냐? 그러면 이 재정은 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거예요. 여기 정부가 있잖아. 정부가 재원을 조달합니다. 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게 텍스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고요. 이걸 쓰게 됩니다. G라고 해서 정부 지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을 때
들어오는 거랑 쓰는 게 일정하게 될 수도 있고요. 들어오는 거가 쓰는 거 정부 지출 나가는 거야.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클 수도 있고 수입이 지출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흑자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자 재정, 재정 흑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경우를 적자 재정 또는 재정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들어오는 만큼 쓰게 되는 가계 살림살이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재정 균형, 균형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고전학파는 요거를 중시 여깁니다. 이렇게 야 균형을 해야지 적자라는 건 말이 안 돼. 요거는 고전학파가 강조합니다. 정부야 너는 들어오는 것만큼만 최소한의 지출만 하렴 이렇게. 그리고 세금을 거둘 때 어떤 조세가 바람직하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공황의 상황에서는요. 정부가 야 지금 균형을 따질 게 아니야. 적자 재정을 내서라도 지금 경제가 폭망해서 국가 전체가 완전히 전복될 위기가 있으니까 이 케인즈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적자 재정을 내서라도 우선 살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자 재정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재정 적자가 된다는 거지. 적자 재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거지. 그리고 텍스를요 오히려 깎아주는 거야. 세금을 깎아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기업들도 야 투자해 그러면 세금을 깎아줄게. 이러면 기업들이 삼성과 현대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투자를 촉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적자 재정이 당연히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비상 상황일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정부의 재정 정책에서 재정이란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지출을 빼게 된 것을 말하고요. 들어오는 조세 수입보다 정부가 쓴 정부 지출이 더 큰 상황을 재정 적자, 적자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케인즈는요. 이렇게 적자 재정을 실시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몇 배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야.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었어.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어. 그러면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 다음 소비가 증가합니다. 아니 소득이 생겼으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하잖아. 그럼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편의점이나 마트에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재고가 줄어들어. 공장을 더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을 당연히 증가시키게 되고요. 자, 공장에서 생산이 증가하면 다시 피드백 효과가 발생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그 결과 소비가 또 증가하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승수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나중에 좀 하나의 식을 가지고 승수 효과 공식까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케인즈가 강조를 하게 된 것으로서 정부가 정부 지출 증가시키면 소득이 증가했는데 그게 또 소비를 증가시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득의 증가가 소비 증가 얼마나 증가시키는가 이거를요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 나중에 뒤에 소비 함수에서 볼 건데 MPC라고 합니다. 한계는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요거야. 만약에 이게 0.8이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소득이 100만 원 증가했어. 그럼 한개 소비 성향이 0.8이면 소득 100만 원의 80%, 0.8에 해당하는 80만 원은 소비로 이렇게 사용되고요. 나머지 20만 원은 저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케인즈 입장에서 봤을 땐 소비를 펑펑펑 해야지 경제가 더 잘 돌아갑니다. 누군가가 소비를 하면 누군가에게 소득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치맥을 먹었어? 그럼 치맥을 장사하시는 분은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으로 이어져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승수효과는 케인즈 학파가 강조하는 주장이 돼요. 근데 구축효과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 해가지고 정부 지출의 증가가 민간 부분을 위축시킨다는 거야. 이거는 고전학파가 강조합니다. 자, 정부야, 너 정부 지출 해서는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경찰 공무원을 많이 뽑고 막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경찰이 많아지니까 골목길에 경찰을 많이 배치하니까 안전한 세상이 되겠지. 근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 공무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민간에 시큐리티 관련된 산업은 다 망해버리는 거야. 정부가 각 학원에 일타 강사를 뽑아다가 그래서 막 경제학 강의와 뭐 다른 과목도 막 강의를 시키게 되면 그리고 인터넷에 다 무료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학원이 다 망하는 거지 뭐. 북한같이 되는 거야, 북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는 다 정부가 모든 걸 해주다 보니까 민간을 하지도 못하고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부가 막 일자리 만들고 정부가 쓰고 정부가 아파트를 건설하면 아파트 생산에 들어가는 철근과 시멘트를 정부가 갖다 쓰잖아. 그럼 민간에서 아파트 지려고 하는데 철근과 시멘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민간에서 아파트를 짓지 못해요. 그래서 민간 부분이 정부 영역이 팽창되면서 민간 부분이 오히려 위축되는 효과. 이걸 바로 구축효과라고 그러고 고전학파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는 그런 경로를 살펴볼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이자율 상승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긴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내용들은 기본 강의 때 볼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승수효과, 그 반대가 되는 구축효과 요 개념들에 대해서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는요. 우리가 챕터 9장에서 본 것처럼 CIG 순수출 그게 총수요거든요. 자, Y라고 이렇게 할 건데 총수요라고 할 건데 이게 수요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는 C,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볼게. 지금 살펴본 게 요 정부 지출과 관련된 게 바로 정부의 재정 이렇게 보게 된 것이고요. 이게 재정 정책으로 할 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확장적 재정 정책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출 빼기 수입 해가지고 net export 요거의 약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순수출 이렇게 하고요.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요. 얘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개방경제 하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개방경제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까지 같이 고려하는 경우에 우리가 뒤에서 다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순수출이 빠진 거를 우리가 폐쇄경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수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소비 지출 수요, 투자 지출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순수출 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수요를 구성하는 것이고 수요가 있으면 이걸 그래서 수요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쪽에 수요라고 할까? 이쪽에 공급이 있을 거야. 총공급. 그래서 이 수요와 여기 나와 있는 총공급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균형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적인 측면에서 요 소비 지출 수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뒤에 투자 지출 수요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소비 이론 나와 있어요. 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소비 함수야. 여러분, 소득이 증가할 때 사람들은 부자가 되니까 소비를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해야지 소비가 증가할까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 예금하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비는 감소하고요.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소비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자율의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부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왜 부가 증가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거야. 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떨어지고 부자가 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C, 소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렇게 함수 관계로 표현하게 된 것을 소비 함수, 그걸 이론적으로 밑에 백그라운드로 살펴보는 게 소비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인즈의 소비 이론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절대소득 가설이다 이렇게 해서요. 케인즈가 얘기한 거야.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소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버는 미래소득이라든가 상대소득 등등등 있겠지만 내가 지금 벌고 있는 현재 소득 수준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소비는 함수관계로 1차 함수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C는 100 플러스 0.8y 이렇게 되면 이거 의미가 뭡니까 하면요. 요 100이라는 게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거잖아. 이걸 기초 소비를 합니다. 아니 내가 소득이 없어도 이게 수평축이 소득이야. 소득이 없어도 먹고 살려면 생존을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10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그리게 되고요. 요 각도 기울기 이게 뭐야? 요게 0.8이야. 이게 바로 우리는 MPC라고 합니다. 0.8. 요 기울기라는 게 이게 뜻이 뭐야? 여기 B라는 게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미분하는 거잖아요. 기울기네.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이게 바로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한계 소비 성향인 이 B는요. 근데 케인즈가 뭐라고 그랬냐면 0보다는 크고 MPC는 아니 이게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를 하나도 안 해. 왕 스크루지 영감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0보다 크고요. 여러분 소득이 100만 원 증가했는데 100만 원 다 써. 한계 소비 성향이 1이 되겠지. 그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면 좀 어떻게 돼? 저축을 전부 안 하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향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되는 것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울기가 바로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평균 소비 성향은 우리 나중에 할 건데 이렇게 원점에서 기울기를 평균 소비 성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원점에서 기울기 이게 평균 소비 성향. 그래서 우리가 케인즈 소비 함수의 특성을 끄집어낼 겁니다. 그런데 케인즈의 이 소비 성향을 살펴봤을 때 이런 절대소득 가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단기에는 잘 맞는데 장기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야. 자, 다시요. 노벨상을 받은 꾸즈네츠라는 학자가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케인즈의 소비 함수가 케인즈는 단기에는 잘 맞아요. 근데 기간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잘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단기에는 이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단기에는 한계 소비 성향이 평균 소비 성향보다 좀 작아요.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고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인데 앞에 그림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장기는 두 개가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설명하는 거는 단기까지는 잘 설명하는데 장기까지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케인즈가 무조건 틀렸다 하긴 그렇고 많은 뒤이어서 학자들이 다양한 소비 이론들을 등장하게 되면서 이 괴리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 봐두시죠.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는 항상소득 가설 이걸 주장하게 되면서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나눠가지고 항상소득이라는 게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임시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위에 장단기 소비함수의 요 실증 분석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이라는 것은 아니 우리가 소비할 때 당장 지금 버는 것만 갖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벌 돈 앞으로 미래까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은퇴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저축도 하고요. 자, 그래서 나이라는 에이지가 변함에 따라서 소비와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소비 함수로 설명하게 되고요. 상대소득 가설이다. 듀젠베리의 상대소득 가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습관이라든가 또래 집단의 소비에 의해서 소비가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할 때 내가 소득이 갑자기 소비 수준이 올라갔어. 과소비가 되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잘 나갈 때 소비를 펑펑 하는 습관이 있으면 공부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서 미션을 컴플리트 하는 거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런 것처럼 소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습관에 영향받거나 자기가 어울리는 여러 가지 또래 집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비슷하게 소득 수준에 맞춰서 소비를 하는데 우리 집이 갑자기 망했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어울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도 한동안은 거기에 어울리기 위해서 계속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소비 이론을 통해서 항상소득 가설, 생애주기 가설, 상대소득 가설 이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봄으로써 꾸준해츠가 얘기한 케인즈 소비 함수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틈을 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총수요와 관련해서 C, I, G, 순수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도 투자, 지출, 수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름은 투자, 지출, 수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자, 투자라는 것도 일정 기간이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자본재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걸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약에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볼게. 그래서 2024년 현재 이 전자칠판의 개수가 5대가 있다라고 할게요. 5개, 5대 이렇게요. 근데 뭔가 촬영 같은 걸 더 많이 해야 되고 해가지고 뭐 학원을 운영한다 할 때 2025년에 T 플러스 1기라고 할게요. 하첨자로. 얘는 T 플러스 1기, 얘는 T기 이렇게 되면 전자칠판의 개수가 이렇게 7개, 7대로 증가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자본량이라 해가지고요. 현재 시점에서 전자칠판이 몇 개 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K를요. 자본이라고 하는데 캐피탈을 K라고 많이 쓰죠. 자본 스톡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 스톡이라는 것은요. 일정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시점에서 자본 스톡. 네. 지금 현재 5대 전자칠판이 있는데 7대로 이렇게 2대만큼 증가합니다. 델타 K 이게 증가한 크기잖아. T 플러스 1기의 자본량에서 T기의 자본량 빼면 2대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1년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자본재, 자본 스톡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걸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투자가 중요한 게요. 소비랑 차이점이 뭐냐면 소비는요. 여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요. 근데 소비의 씀씀이가 막 그렇게 막 소비가 늘었다 줄었다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 씀씀이 이렇게 본 거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 투자는요, 비중은 좀 작아요. GDP에서 차지하는 게 소비가 대략 한 50에서 60% 이렇게 되고요. 이 투자는 한 15에서 20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중은 작아요. 근데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투자를 하는 게 경기 변동에 영향을 또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변화하는가?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투자에 언제 투자가 증가하는가? 여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요, 우리가 함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투자 함수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자율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자율이 떨어져야지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마이너스 관계라고 해요. 이 마이너스 플러스는요, 마이너스는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얘가 올라갔잖아. 부호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야. 여러분, 소득이 많아야지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겠지. 소득이 높을수록 투자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빈의 Q 요걸 볼 거야. 토빈의 Q는요,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밸류야, 밸류, 가치와 삼성의 공장이 폭파가 되었을 때, 갑자기 무너졌을 때 그걸 다시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걸 대체 비용이라 합니다. 다시 짓는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토빈의 Q야. 토빈의 Q는 1보다 크게 되면, 잘 보세요. 삼성에 들어가는 공장의 생산 비용보다, 공장을 짓는 비용보다 거기서 발생하는 밸류, 가치가 크다는 거니까 토빈의 Q가 크면 클수록, 1보다 크면 클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자율과 이런 것들은 좀 당연하고요. 그리고 토빈의 Q,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토빈의 Q인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가치, 밸류죠, 밸류. 밸류를 자본의 비용, 코스트로 나눠가지고 토빈의 Q가 1보다 클 때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투자 함수,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요 앞에서는 소비 함수에 대해서 해서 소비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 정부 지출과 관련한 재정 적자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라는 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스컬 팔리시, 재정 정책이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소비, 투자 이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텍스와 정부 지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봤고요. 케인즈는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승수 효과를 강조했고요. 케인즈의 반대가 되는 고전학파는 야, 그거 일시적이야. 네가 개입을 했다가 오히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민간 부분을 위축시킬 수가 있어. 정부 실패죠. 그걸 구축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승수 효과, 구축 효과. 언제 승수 효과가 커지고 언제 구축 효과가 커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차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